맡은 K-워터 수자원기획처 임영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섹션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진행될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K-워터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기념 촬영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기획 섹션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획 섹션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K-워터 장병훈 수자원환경 부문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권현한 세종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철애 한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동 K-워터 수자원 기획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시대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K-워터 기획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워터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워터 수자원환경부문장 장병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후위기 시대 물문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책학계 기획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실 권현한 교수님과 최지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상호 교수님을 포함한 5분의 전문가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주관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주간은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단순한 학술적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실천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의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2020년 홍수, 2023년 가뭄 등 연이은 수재에는 과거의 통계나 경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물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관리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측과 통합, 그리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K-워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예측 운영, 댐 하천 하구둑 연계 관리, 그리고 기후 대응형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과 함께 학계, 연구계의 전문적 통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K-워터는 민간 학연 협력을 통해 국민의 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관리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익하고 뜻깊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세종대학교 권현항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시대 수재의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책학회는 처음 오게 돼서 내용을 조금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전달드리기 편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15분 안에 발표를 다 못 드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의사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자원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슬라이드 보겠지만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조장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오늘도 좀 그런 내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정책학회 입장에서 보실 때 저희가 수자원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많이 해주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수자원의 내용도, 우리나라 지리 시간대 많이 뵈셨지만 한 1200mm에서 130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떨어지는 비를 따지면 1300억 톤 정도 되고, 이 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부분 바다를 통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서 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댐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 그 수자원학회, 미국도 수자원학회 있고 유럽도 수자원학회 있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그 용어 중에 위플래시라는 말씀. 위플래시 영화 한번 보셨죠? 그래서 위플래시가 이게 일종의 채찍질하다 그런 건데, 지금의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홍수 가뭄이 이제 우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홍수가 발생하고 가뭄이 발생하고 하는 간격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홍수 발생하고 다음 해 가뭄 발생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적응하는데. 근데 그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섬진강에 발생했던 홍수와 가뭄이 2년 사이에 대규모로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300억 톤이면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가둘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댐의 역할이 한 60% 가까이를 물 공급에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에 분석을 한번 해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양강댐이 한 50년 됐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수환전도 100%입니다. 원래 공급하기 위한 그 공급량을 100% 이상을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고 충주댐에서 부족한 양을 굉장히 많이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양강댐이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한강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가, 북한에 있는 그 지금 금강산댐에서 물을 안 내보내주는 게 12억 톤이거든요. 2014년 이후로. 그래서 그 물량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금 물 공급이 되고 있다는 역할은 지금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강 그 수도권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위한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굉장히 큰 가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굉장히 누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호수를 덮어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 일부의 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들이고, 그 일환으로 수상태양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것들이 단순히 전력뿐만 아니라 증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홍수 재해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시기 때 대학 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임진강 홍수 피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 때 그 국무총리실에 그 수해 방지 사업단이라는 게 생기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저희가 수해조사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임진강은 그 임진강 주변에서의 홍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탄강 댐도 있고 군남 댐도 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아미천 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진행되는 사례로 보여주는 것들인 거고요. 섬진강 홍수댐과 관련돼 있는 피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댐 지역의 하류의 그 하천과 댐의 방류에 대한 설계 빈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다음 하천 정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서울의 이제 도시 침수 사례들, 사실 그 도림천과 강남역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했던 것들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어떤 대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정책학회에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2020년, 22년 홍수를 맞으면 지금 이제 또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지방하천 중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권의 문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굉장히 해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연관돼서 있는 것도 국가하천의 승격 부분입니다. 지자체 그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의 승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법적, 행정적인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용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하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뒤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국가하천 구간에서의 피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로 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심 지역인데 서울과 다른 그런 지방 도시에서의 그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또 많이 보셨겠지만 그 추구기 데이터입니다. 추구기 데이터 보시면 제가 박스 쳐놓은 여기 박스 쳐놓은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대략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수준에서 한 번씩 지금 큰 대가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가뭄이 아닙니다. 한 30년 이상의 가뭄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 시기가 지금 현재의 시기에 거의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의 피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걸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메가 드라웃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드라웃이 발생해서 그거와 관련돼 있는 그 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터뱅크, 그다음에 그 수자원 시설 간의 연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년, 17년도 때 어쨌든 수도권 그 가뭄뿐만 아니라 이 보령 때문에 가뭄 사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고, 그 당시 때 저희가 급하게 도수로 건설을 4개월 만에 끝내서 현재는 거의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지금 가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고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하게 운문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문댐도 저희가 급하게 시행을 했고 급하게 해서 현재도 굉장히 잘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라 지역에 대한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전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홍수 가뭄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가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자원 시설 간의 연계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미진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을 했고, 요게 보이는 좋은 모범 사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댐들 간의 연계, 그다음에 농업용수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그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를 잘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요거와 연계된 사업들이 이미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발표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노란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들은 대부분 댐에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먹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댐에 물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저기 노란색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영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댐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좀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뭄 관련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모든 거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력 같은 경우는 예비율이라는 말 쓰는데 저희는 안전율을 쓰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뭐 가둘 수도 없고, 근데 뭐 물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장기간 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 있지만 지금 생각에는 예비율이라는 것도 한번 도입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다. 너무 가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가하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뭐 분석을 좀 해보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름 때 전력 예비율이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물도 예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한 거.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보셨던 사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가뭄 대책은 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일단 고착화되는 것들을 아는데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사항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진짜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로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분량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일단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기후변화 영향이 오게 되면 강우량이 늘어나는 거 분명히 맞지만 또 온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사항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많고 대부분의 기후학자들, 수문학자들은 홍수 가뭄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미래 첨단산업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인 산단이라든지 또 광주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물소유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고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공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약간 격리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제약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라든지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발생해서 또 여기 기후변화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홍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수 측면에서도 분석에 의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역별로 최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20% 정도의 홍수량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여름에 국한돼서 보통 저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댐 운영은 둘 다 어려운 거죠. 홍수 때 많이 들어오니까 물을 많이 빼야 되고 가뭄이 또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그 물을 또 가둘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에 이제 날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고요. 요것도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 보통 홍수 때, 그러니까 댐을 질 때 쓰는 PMP라는 걸 산정하게 되는데 그 재료로 쓰는 DAD입니다. DAD라고 해서 강우 깊이, 면적, 그다음에 강우량에 대한 분석인데 저희가 2003년, 4년 태풍 르사 때 만들었던 DAD 곡선이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자료만 지금 한 13년 더 늘려서 분석해보면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PMP를 저희가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강우량에 지금 보시면 그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보게 되면 DAD 분석 결과가 이미 PMP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분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시사점이 있어서 댐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K-워터 환경부의 대책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만드셨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라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추구기에서 얘기해주는 과거 자료에서 말하는 이런 지금 과거에 한 30년 정도의 가뭄, 강우량 부정량이 연에 500mm 가까이 10년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도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수문학적으로 사회가 고도화되면 같은 이벤트가 오더라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거기에 연결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소양강 댐이 정말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크게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지금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소양강 댐, 충주댐을 가지고 정말 용인 산단에 있는 물까지 공급이 가능한지를 기후변화 시나리오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충주댐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수한 전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그 강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수한 전도 보통 95%를 만족하는 경우를 댐에서 보고 있는데 연계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페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주댐은 용수급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소양강댐이 굉장히 많이 메워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연계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댐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어쨌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커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저러 우리 서플라이하고 디맨드의 차이들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는 댐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지만 실제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제가 없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학위를 받고 나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도 바뀌고 댐의 물의 수요도 바뀌고 물값도 바뀌고 전기값도 바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시설들은 어느 시점에서 돈을 투자해 주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지를 평가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밸류가 커지면 예를 들면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죠? 시간적으로 보시면 뭐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투자, 뭐가 됐든 그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충주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자산이라고 하는 어셋이 나와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도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꼭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마지막 순위를 넣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영환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기후변화센터 최지원 사무국장님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센터 최지원 사무국장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사실 예측보다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 일상이나 이렇게 좀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 또 전 분야에 걸쳐서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과 또 에너지, 또 식량, 보건, 국가 안보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이제는 보다 좀 통합적이고 또 실행력 있는 그런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기후위기 가속화 상황을 반영한 수자원 부문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의 현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사계절이 있는 일상을 유지하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미 지난 2024년에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를 초과해서 상승했다는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우리는 매년 가장 더운 해를 기록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매년 올해가 제일 더웠다, 올해가 제일 더웠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운 날이 이제 많아졌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인류 생존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순환의 관점에서도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상승 임계점을 넘기게 될 경우에 열염순환이라고 하는 지구의 물순환 체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부 지역은 영구적인 가뭄이나 또 홍수의 양극단을 포함해서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물 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은 인간 사회에는 물론 또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OECD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들이 현 수준의 기후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2040년에 글로벌 GDP는 오히려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수치가 0.2%라서 사실 매우 작은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OECD 국가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스웨덴 전체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요.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앞서 보신 바대로 매년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환경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는 석탄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국제사회는 어떤 정책적 변화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안보와 또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과 산업 정책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파리 협정을 탈퇴했고요. 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화석연료의 부활을 선언하는 등 기후 대응에 큰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이탈에 EU와 중국이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EU는 2025년 2월에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서 기존의 그린딜의 핵심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또 친환경 투자 유인 확대, 2040년 감축 목표를 90%로 상향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와 산업 또 무역을 통합한 EU의 전략적인 접근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독일은 792조 원 규모의 장기 기후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돈풀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약속된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 3배, 또 에너지 효율 2배 증진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독일이 이렇게 돈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기후에 대응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전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GX 촉진법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고요. 인도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또 중국은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전환에 주력하면서 탄소시장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산업의 탈탄소 전략은 기술 투자와 또 에너지 체계, 리스크 대응 중심으로 정교하게 진화하면서 총체적인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확산과 관련해 구글과 MS 등은 지역 기반의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 중이고요. 또 실시간 무탄소 전략 매칭이나 수소와 원자력 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은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 규칙이 타결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린 허싱 추세, 기후변화와 ESG 정책에 대해서 조용히 추진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그 그린허싱 추세 강화되고 있고 반면에 또 유럽은 공시를 오히려 강화하는 등 ESG 전략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역시 한국 산업의 체계 개편이나 대응 전략 수립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한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 또 파리 협정에 따른 2030 NDC 제출, 탄소 중립 선언과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등 비교적 빠르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연결성과 그 실행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데요. 즉 법과 계획은 굉장히 빠르게 수립했지만 실행력과 투자 기반이 구조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가 단위부터 광역과 기초를 비롯한 그 전국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모두 수립이 되었고 녹색 산업 육성이나 지역별 기후 대응 기반 구축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 간의 정합성, 연계성, 또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산업계의 이행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제 이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민간 투자 유인책이나 이행 점검 체계가 약한 점도 주요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7억 2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76%, 또 산업공정 부문이 18%로 이 두 부문의 비중이 95%를 차지합니다. 그럼 어디서 배출량이 주로 늘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다 보니까 냉방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9.5%에 해당하는 280만 톤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최근에도 큰 산불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위험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흡수량이 원래 그 산림의 역할인데 탄소를 흡수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산림이 산불로 파괴가 되면서 흡수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뿜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번 경북 산불 이후에 이미 3월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육박한다, 넘어선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빠르게 줄여나가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참 배출은 늘고 흡수원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대부분이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2030 강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40%의 감축이 필요한 에너지 부문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 관리와 그리드 안정화, 분산형 전원 등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 산업 부문은 철강과 석유, 화학 등 탄소 집약 산업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은 개별 부문 목표와 또 실행 계획의 연계 없이는 어려운 만큼 저탄소로의 공정 혁신과 순환 경제 전환이 병행되어야 14.5%라는 감축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K-워터와 관련된 수자원 정책과 기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그때까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물 관련 정책을 국가 및 유역 단위의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 정비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EI 환경연구원이 한 연구를 통해서 물 이용 계획 수립에 그 미래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 이용 계획 과정에서 미래의 기후 패턴을 반영해서 수자원과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아직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 돈을 물 쓰듯 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물은 좀 아낌없이 펑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막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언을 하자면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정책 변화를 한번 보았더니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댐을 건설한다든지 취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자원 공급과 관련된 정책만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좀 환경이 변화하고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고, 또 2018년에 관리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도 고려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202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물관리가 강조되면서 수처리 과정의 탄소 감축 기술이나 스마트 물관리 등 유역 단위의 순환경제와 또 기후 회복력 확보 전략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해서 수자원 부문에서도 감축과 적응 관련 할당이 있을 텐데요. 에너지 자립형 수처리장 구축이나 또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를 통한 감축 정책이 가능한 동시에 물수지 기반의 물 이용을 조정하고 또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는 등 적응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의 물관리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이 단순히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 정책의 주체로서 물관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탄소 중립형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기후위험 평가와 또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부분의 선제적인 기후 행동은 민간의 참여 유도에도 중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부문은 직접 배출은 사실 낮지만 물의 이동과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사용되면서 간접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축 부문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고요.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응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그 적극적인 기후 적응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이 입게 될 홍수 피해는 줄어들고 또 편익은 더 커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특히 기후공시 의무화 대응, 또 국제감축 사업, 또 친환경 물특화 도시 등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생태계 넥서스와 연계된 그런 물과 기후,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지원 사무국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분들의 기념찬이 있겠습니다. 부문장님, 주제 발표 발제자분, 그리고 곧 있을 토론의 좌장 및 토론자분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후 대응 의지를 담아서 화이팅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당 단상 정리 후에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의 좌장과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동진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권현안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경민 국계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최지원 기후센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김철애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동 K워터 수자원 기획처장이십니다. 이후 토론은 부경대학교 이상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구시 꿰어야 보배입니다.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의 진단과 제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책학회 구호대로 실사구시 정책의 내용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최동진 소장님, 김경민 박사님, 김철애 교수님, 심기동 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나요? 5분 이내로 하라고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물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나라의 물관리 수준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도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도달해야 될 시점, 그런 지점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물관리가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선진국이고 좀 모범적으로 잘 해왔다. 그게 이제 일찌감치 물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잘 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물 관리가 문제가 많고 선진국을 배워야 되고 이런 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물 관리가 어떤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이게 우리 경험들을 어떻게 좀 확산하고 보급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후 대응과도 관련해서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주로는 수자원 정책이나 물관리 정책을 쭉 하다가 한 7, 8년 전부터는 주로 이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맡으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전에는 물관리 관점에서 기후 변화를 봤는데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기후변화 관점에서 물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이 좀 특히나 물 관련하는 사람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 물 관리에서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완화할 거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 기후 위기 심각성을 볼 때는 이제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 기후 변화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이제 물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댐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기후 에너지 하는 쪽에서는 양수댐 필요한 거 아니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문제 때문에 저장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후하고 관련돼서 재생에너지 문제에서는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물 정책을 새로
좀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기후 위기하면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들이 대부분 크게 바뀌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게 다 폐쇄가 되고 자초 자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물은 좀 다르다. 물 관련 시설들은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좀 찾을 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관리 선진국으로서 그 걱정을 해야 될 그 대책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권현남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거하고 연계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전율, 예비율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기후 쪽에서 얘기할 때 리질리언스나 그 회복력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수안전도나 예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시설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가 가뭄 또 이제 뭐 극한 홍수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인프라로 아까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기본적인 게 일상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는 홍수나 가뭄들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관련될 가뭄이나 홍수들은 인프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도 인프라가 실패할 경우의 대책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강의 2015년 가뭄과 같이 그러니까 1년 단위의 가뭄이 아니고 한 2년 연속 가뭄이 들어서 댐들이 다 말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은 경우도 전체 우리 수자원량이 393억 톤 되고 이게 일부가 이제 109억 톤 202억 톤 정도가 이제 유출량이 돼서 평상시에는 그 절반 정도 물을 쓰니까 한 102억 톤 정도 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해졌을 때 제일 심각했을 때가 아마 76억 톤 하천 유출량 자체가 76억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상시 물 이용하는 양보다 하천 유출량 자체가 훨씬 적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프라가 안 되는 거고 기존에 내리는 물 자체가 비로 내리는 물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적어졌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결국 물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대비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예비율이나 리질리언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치수율을 가능한 줄여야 되고 평상시에 이제 물 사용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공급 확보하는 것보다는 줄여야 되고 요즘 그래서 이제 워터 포지티브나 이런 컨셉이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홍수하고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홍수 피해들 보면은 일상적인 피해보다는 2020년 섬진강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방류를 해서 하류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인프라하고 관련돼서 그 기존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관리라고 기존의 큰 시설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평가를 하고 재평가를 하고 보완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야 될 고민들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렇게 발표하신 그 발표자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권 교수님 하기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정책학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정책학회는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물보다는 약간 정책과 관련돼 있는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옆에 계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이 정신 차리고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기후 위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예전에는 한 뭐 1, 2% 정도였다면 지금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면 어떨 것인가. 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GO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만약에 적게 쓴다,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를 아낀다라고 할 때 상당 부분 GO의 영역도 있지만 반 이상은 NGO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수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나 아니면 NGO의 영역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수자원을 홍보할 것인가, 수자원을 아껴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영역인데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브로드하게 기후위기 대응해야지라고 할 때 그거를 촘촘하게 어떤 정책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초가상간 태우는 일처럼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순환경제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정책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천연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고 일회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회용 포장재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법률의 이름이 포장재법이에요. 신포장재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본다면 플라스틱은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때문에 천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하지 않고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 나쁜 거니까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자 라고 해서 정확히 정책을 들어가면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포장재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우리 석유산업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게 얼개가 나와지는데, 정부 자체가 플라스틱 대책이면 사실은 그 후반에 있는 그냥 석유산업이 되게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반을 할 때 명확하게 타겟을 좀 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망치 때리듯이 이렇게 두더지 나오면 이렇게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매스로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정책학계이기 때문에 용어의 선명성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마련할 때 좀 이렇게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해가지고 사실은 물파트에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폐기물,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이렇게 세 가지 매체를 다루고 있는데, 폐기물 쪽에서는 기후위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물 쪽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축 정도? 그러니까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러니까 피동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의 시설 중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물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시설에서 감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퍼센트는 작을지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감축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했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수상태양광 하게 되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원이 오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산업이 나갈 수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예비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비되는 어떤 정책, 법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패키지 단위로 좀 수자원공사가 좀 마련을 해야 다른 데서 이렇게 터질 때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오거나이즈 돼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는 잘 몰라가지고 권 교수님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율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예비율이 환경 유지 용량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 용량하고는 별개의 어떤 예비율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2009년도에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받았던 국회의원한테 그때 제 기억에 2009년도에 굉장히 가뭄이 있어서 가뭄 대책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야 이게 그때는 국토부하고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뭄이 도대체 누구 일이야라고 해서 제가 우연히 가뭄이라고 하는 걸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홍수와 가뭄은 동일한 단어이다. 국가는 홍수 대책을 세우듯 가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홍수는 충치인데 가뭄은 잇몸 질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 훨씬 더 가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과거의 치아를 어떤 형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충치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가 할 거니까, 뭐 세금으로 할 거니까, 내가 세금 냈으니까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장수명화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물론 한 2, 3년 전에 그 법률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어느 상태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몇 년 있다가 어떤 질환들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연금의 형태인지 아니면 내가 월급의 형태인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치밀해야 되는 계획인데, 이게 바라보는 영역이 국가의 의료보험 시스템만 계속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재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공공재의 입장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경제재로 바꾸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후위기를 이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뭐 수자원공사도 물론 보고서를 내서 제가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남강댐 같은 경우 우리가 신규 댐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댐이 필요하시다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신규 댐도 있어야 되겠죠. 신규 댐도.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어떤 댐들은 너무 민원에 이렇게 치여서 사람이 없고 민원이 없는 쪽을 좀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 수자원을 합쳐보면 소양강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있는 댐들을 어떻게 유지보수해서 그 용량을 늘릴 것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제시되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게 수자원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던 수자원공사인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이유들은 환경의 영역에서 입지 규제나 토지 이용 규제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너무 많이 속았는데 이게 뭐 그냥 그 댐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목적 댐으로 변해가지고 이 일대가 전체 다 토지 이용 규제가 맞물린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들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수자원공사가 뭐 많이 연구는 하셨겠지만
댐을 못 짓는 이유는 댐이 반환경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나의 재산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농업용수도 생활용수는 뭐 그건 나중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전방위로 좀 연계해서 좀 수자원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발표자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예비율은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력하고 수자원은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어서 전력은 저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일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율을 두는 거고 우리 기존의 수자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해서 주로 안전도 개념을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한테 물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 기준으로 물 공급을 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1년 단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예비율이 얼마인지 예비량이 얼마인지를 계속 추적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균형에서의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산전도와 병행에 좀 간다고 하면 그 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김철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남대학교의 김철애입니다. 우리 정책학회에 속한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패널 가운데. 하여튼 오늘 주제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고시 정책 설계인데 두 분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그러한 현황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K와터 특별 세션이기 때문에 좀 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좀 세 가지 정도 K와터가 좀 또 환경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완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통계 데이터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과 예산이라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수자원공사가 제가 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좀 유권자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물 인프라 현황이 이런데 얼마큼 부족하다 아까 예비율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주면서 유권자들 대상으로 좀 매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치권에도 보내고 환경부, 기재부에도 보내고 제가 이게 따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연구전에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US Water Alliance라고 전체 물 협회가 있습니다. 한 30개 이상 기관이 설립한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매년 그 조사를 해요. 유권자 샘플링 해가지고 1000명을 가지고 지금 미국 현재 물 인프라가 이렇다.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너가 국민의 유권자의 입장에서 물 이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매년 통계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도 보내고 정부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물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재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백업을 하고 또 환경부가 그런 데이터 기반의 기후 위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좀 기후 위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학 차원에서도 개발해야 될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토탈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해 한전 쪽에 좀 한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토탈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을 좀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물 쪽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번 그 이슈가 뜨면 그 기회에 준비하고 있던 거 집어넣고 그러는데 매년마다 또 사실은 매 분기마다 월마다 이렇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수공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시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 AI 기반의 위기관리 시스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디지털 트윈이 또 수공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그쪽에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에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인데 그런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물관리 쪽에 좀 수공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총체적인 물관리 관련된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수공이 들으면 좀 어색해 하시겠지만 중앙 집중적인 이런 물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서구 선진국들 보면은 제가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많이 연구했지만 바텀업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금강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식만 물관리위원회가 있지 실질적으로 유역 차원에서 이 바텀업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껏 매년 한다는 것이 그 금강물관리위원회 예산이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일도 중요한 정책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세부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사 이런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위원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서 좀 분권화되고 하지만 인티그레이드 통합된 그러한 물관리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한 연구와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동 처장님. 네. 시간이 벌써 오버된 것 같아가지고 짧게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이제 물 관리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뭐 수증기 상승으로 인한 뭐 강우량의 폭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결국 한정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수자원이 너무도 변동폭이 큰 부분들을 제어하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들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요. 특히 오늘 세션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 공사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대응 부분들을 좀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현환 교수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물관리 동향과 기후위기를 고려해서 수자원 인프라의 보완 및 확장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 깊이 공감하고 물론 그 전에 기존의 대체 수자원의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한 후에 그 위에 추가적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인프라를 확장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기법 개발 등을 통한 자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원 사무국장님 발제 내용 중에서도 저희 공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도시 물 순환 회복이나 물 안보 체계 등을 구축함에 있어서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 공사도 좀 경영 전반에 그런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적응 목표들을 좀 반영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만 주제에 대한 그 제안 사항들을 간단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 기존 수전 인프라의 활용을 좀 극대화하거나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2년부터 24년도에 이제 감사원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후 변화라는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점 관리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수 분야와 치수 분야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물을 이용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래의 기후 변화 요인들을 반영해서 가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물 관리 계획들을 수립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물 부족량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7억 4천만 톤이나 물 부족량이 부족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운영하고자 하는 지금 첨단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용수 공급이나 그 다음에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의 시나리오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약 17억 8천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결과로 좀 도출이 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울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상에는 기존의 과거의 숨은 사상만을 반영한 물수급 부족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보다 정교한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치수 분야와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들은 댐을 좀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댐의 건설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과거 한 110년 동안 한 1,900개 정도의 댐을 철거를 해왔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그 보도에 동전에 이제 한쪽만 좀 보도가 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철거된 댐 1,900개 정도의 댐들은 사실은 댐이라고 볼 수 없는 댐들이 이제 기능을 다하다 보니까 철거된 부분들이었고 반면에 필요한 댐에 있어서는 또 그 수에 상응하는 댐들이 좀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능을 다하고 필요성이 없는 댐들이라고 하면은 철거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또 여전히 가뭄 대응이나 물의 이용 측면에서 필요한 댐에 있어서는 신설이 되고 있는 추세들을 좀 감안해서 신규 물건수를 확보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기후변화라는 부분들은 또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또 경제와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지원 사무국장님 발표 자료의 마지막에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그 수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에 발생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스코가 약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0%가 감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의무화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27년도 이후에는 아마 상장기업에 대한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좀 정확히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저희 병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전히 댐의 효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 또는 두 분 짧은 말씀 주실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청중분들 그 말씀 사실 오늘 시간이 너무 제약이 돼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그 마무리하면서 차후에 기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 마치고 사회자에게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좌장을 맡으신 이상호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K-워터 기획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